홍공 후짜. 자, 오늘은 저의 부동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사를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약간 부동산을 깨달으면서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느끼고, 내가 참 혼자서 뭔가를 참 안 해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그런 한 10년 이상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좀 이제 대응을 하고 경제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2000N년도였습니다. X 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집에 이렇게 제가 좀 손을 벌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EBS에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벌었던 어떤 과외적인 돈 플러스 이제 대출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와이프한테 돈을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진짜 많이 모으긴 모았었어요. 진짜 악착같이 모으긴 모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한 이제 1억 한 500짜리를 이제 전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24평짜리 조금 오래된 아파트죠. 그래서 그때는 별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잠만 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와이프는 굉장히 좀 집을 볼 때 좀 꼼꼼하게 따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진짜 거의 부동산 문맹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만 마련하고 됐으니 딱 이제 결혼하자. 집 할 때 이렇게 가서 사인하자.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억 한 500 정도 전세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둘이서 살 때는 집이 꽤 넓어 보였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애 거 집만 해도 짐이 막 이렇게 꽉 차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확장이 안 된 곳이었어요. 거실이 확장이 이제 발코니가 확장이 안 된다니까 더 막 좁게 느껴지니까 저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를 이제 한 바퀴쯤 돌릴 때였나 주인께서 당연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근로소득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전세로 1000단위를 이제 올려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굉장히 갑자기 사람이 좀 약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부모님한테는 제가 손을 안 벌려야겠다. 나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겠다 마음이 굉장히 강하던 시기였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각지도 않고 있었고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제 직접 문을 놓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해봤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그 당시 부동산 사장님이 마침 공교롭게도 제가 학교 이제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 어머님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 인연도 이런 인연이. 근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좀 대출을 한번 내서라도 그냥 집을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대출을 낸다는 거는 보통 1억 이상 그 당시에 이제 의미하는 건데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한참 된 이야기. 저한테 예를 들어서 가령 1억이란 빚을 30년간 낸다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30살에 그 대출을 받았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60살이 돼야만 나는 드디어 해방이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겠다라고 돌아왔는데 저희 첫째가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아토피가 심한데 집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치료도 적극적으로 저희는 많이 시켰지만 집에 예를 들어서 와이프 같은 경우는 황토 같은 것도 좀 왠지 바르고 싶고 뭐 이렇게 벽에다 뭐도 이렇게 하고 싶고 한데 이렇게 전세다 보니까 벽에 못질 하나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이프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그래도 이제 가장으로서 내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좀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더 된 이야기죠. 제가 이제 부동산 찾아가서 그럼 제가 대출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처음으로 그 아파트 같은 이제 평형대 집을 그냥 사버립니다. 사버렸어요. 사고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무거웠어요. 마음이. 이거 나는 30년 지나야 이제 자유인이 되는가. 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면서 좀 돈이 생기면 갚고 생기면 갚으니까 날 위해서 뭐 옷을 사거나 이렇게 쓰는 건 전혀 없고 뭐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것 같고 너무 삶이 팍팍하고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애들이랑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집이 이제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함은 보이더라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저도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뭐 틈나는 대로 대출 조금씩 이제 갚을 거는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읽으면서 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길래 참 이렇게 직장을 잡고 돈을 계속 버니까 저는 괜찮을 거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세금 1000단위 올려달라고 하거나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하면 대출은 절대 받는 게 아니다, 빚은 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멘붕이 되게 많이 왔죠. 근데 어떤 그런 충고를 거슬러서, 그쵸, 저는 이제 빚을 내서 이렇게 집을 산 턱이 되니까, 산 셈이 되니까 마음이 늘 이제 무거웠던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빚에 눌려서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갚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둘째가 태어나고 확장이 안 된 20년이 지금 따지면 이제 넘은 아파트에서 확장도 안 되고 화장실 하나 받고 하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어때요? 집이 이제 너무 좁은 거예요. 부엌도 지금 생각하면 좁고. 그래서 뭐 집을 계절만 바뀌면 막 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저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면 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나, 뭐 하나 들 때 도와주세요, 무거운 것도 도와야 되니까 하면 사실 마음속으로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이게 정리를 하거나 뭔가 이제 철마다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너무 답답한 거야,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안 보였어요. 저도 이렇게 돈 벌고 그냥 갚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는 둘째가 태어났죠. 집은 좁아 터지죠. 저 포함해서 남자는 셋이죠. 와이프 같은 경우는 여자 혼자죠. 화장실은 하나니까 애들이 또 문 불쑥불쑥 열 수도 있고, 참 그런 점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좀 미안함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뭔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랑 현실이 갭이 너무나 컸어요. 진짜 뭐 대화를 풀어나가면 된다, 물론 대화에서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경제적인 거, 그리고 부동산, 집, 특히 집,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더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렇게 좀 보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휴직을 하게 됩니다. 무급 휴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홍콩 강의도 좀 찍고, 제가 태어나서 참 처음으로 미친 척하고 뭘 했냐면 경매 학원이라는 데를 한번 다녀봤어요. 뭐가 이렇게 부동산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나, 우리 부모님이 학교에서 왜 이 지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계약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돈을 얘네들이 올릴 때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해서 경매 학원이라는 걸 다녔고, 이제 기초반을 들었죠. 근데 정말 놀랐던 게 평균 연령대가 학생이 거의 50대인 거예요. 저는 이제 30대 완전 팔팔한 젊은 축에 들어가겠죠. 와, 그러니까 다들 저보고,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벌써 이렇게 이걸 배우러 왔냐. 그래서 저가 물었죠. 그러면 선배님들은 왜 오셨냐고 했더니 살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꼭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말씀 들어보니까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똥을 말하는 건지 된장을 말하는 건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다 좋은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떤 방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경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면 차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좀 돈은 싼데 한번 그래도 투자를 해서 좀 경험을 쌓을 만한 거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분 투자를 한 거 알게 돼요. 지분, 정말 조그만 땅에 뭐 5분의 1 이런 곳이 나온 것을 찾아서 그 강의를 해주시던 강사님, 교수님이라 부르대요, 한테 가서 이거 제가 조금 시험 삼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테스트용으로 딱 좋다, 한번 해라 라고 하고, 저는 제가 다 혼자 준비해서 그 1개월 수강하는 중간에 정말 미친 척하고 도전하러 갑니다. 법원에 혼자 갔어요. 도장 들고 돈 챙겨가지고 법원에 가서 딱 해가지고 봉투를 딱 하고는 결국은 그날 정말 운이 좋았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 물건에 나왔는데 초심자의 운이라고 하죠. 10,000원 단위 정도로, 거의 10,000원 정도로 차이로 짜릿하게 이제 낙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1등을 해서 낙찰이 됐고, 옆에 2등이 이제 섰는데 2등이 거의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거의 70세 이제 가까우실 할아버지께서 서 있는데, 그분께서 너무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참 오늘 도전하기 참 잘했다. 인생에서 제일 빠른 시점에 내가 도전했구나. 요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분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소유권 이전이란 걸 사실 해야 되는데, 경매에 나온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권리 분석 같은 거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나중에 그걸 이제 경락이 되고 나면 이제 싹 말소를 이제 시켜버려야 되는데, 제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돈을 주고 쓰면 되는데 웬 또 객기가 들어가지고 전 참 무모한 도전 많이 했어요. 제가 혼자 해보고 싶어서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니까 뭐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뭐 세금 납부하고 뭐 하고 뭐 무슨 행복기금 뭐 이런 거 사고 뭐 인지 사고 이런 것도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혼자 해보자 싶어서 혼자 했는데 한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 법원 경매계에서 제가 너무 어리버리하니까 질문을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점심시간 걸리고 오후까지 해가지고 거의 3시간 이상 걸렸어요. 땀이 진짜 등까지 다 났던 것 같고, 그 경매에 대신 공무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리버리하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예,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막 질문하면서 겨우겨우 해결해가지고 결국 이제 등기를 쳤어요. 굉장히 어렵게 저는 첫 경험을 제가 혼자서 다 했어요. 와, 그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약간 투명하긴 했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딱딱 그래도 뭐 하세요, 내가 뭐 하세요 딱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1년에 사이클을 이렇게 한번 돌려본 거잖아요. 사이클 돌려본 거니까 약간 되게 좋았고, 그 경매학원에서 저를 잘 보셔가지고 되게 좀 하는 게 똘똘한 것 같으니까 전문반 해보면 어떻겠냐 좀 제안을 합니다. 되게 경매 오랫동안 하신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실 채권이라는 NPL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와, 이거를 이 정도로 이해를 했다면 정말 초보가 아니다,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셨고, 저는 이게 경매 전문반을 그래 해보자, 인생 뭐 한 번 사는데 라고 이제 다녀보다가 경매 약간 그 본질이 뭔지 저는 알 것 같은 거, 이렇게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그쵸 채권이란 게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로 가게 되는지, 그래서 이 일반 시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고 그걸 다시 이렇게 빚을 탕감하는 사이클을 돌게 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하게 되고는 내가 갈 길은 아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할 길은 아니고 방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문반을 제가 이제 접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주위 세상을 둘러보는 거에 있어서 시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임장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미래 가치가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을 저평가된 시점에 어떻게 보면 사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업계에서 판다, 이게 핵심이라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들이 뭐가 좋다더라고 아무리 던져줘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이거 좋아해봐 해도 절대 법원에 혼자 가서 뭔가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오케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막상 보니까 저는 너무 또 똑똑이었던 거야. 집에 당장 20년 넘은 이제 넘어가는 이제 아파트에, 그쵸, 발코니 확장도 안 되고 좀 오래됐고 햇볕도 뭔가 안 드는 느낌, 약간 그 사람이 기분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막 혼자 힘들게 애쓰게 막 철마다 바꾸고 요런 걸 보고 아파트 이제 새거 많이 분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미분양도 되겠다 뭐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돌았죠. 와이프랑 차를 타고 돌면서 미래 가치가 난 있다고 봐,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침으로도 돌고 저녁으로도 차로 돌고 애들 싱싱이 태워서 도보로도 오고 저녁에도 도보로도 오고 돌면서 여기가 우리가 산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 도로가 들어섰을 때 실제로 소리가 어떨지 상상을 해봐야 되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상가가 쫙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될지, 동선은 어떻게 될지, 요 사이로 길이 날 것 같아, 지적도를 보고 와이프랑 엄청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아파트가, 저희는 이제 분양을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진짜 몇 개밖에 안 남았었던 시점에
그 많은 세대 중에서 몇 개밖에 안 남았을 때 제가 그럽니다. 아, 그러면 우리 여기 미래가치도 있어 보이고 우리가 실거주 할 거고 투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실거주 할 거고 애들도 더 이제 크면 제 공간도 필요하고 와이프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필요한 공간이 여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공간이 있죠. 그잖아요. 안에 화장실도 편하게 쓸 곳이 필요하고 샤워 공간도 그렇고 제가 그 말했죠. 그래서 우리 그냥 요거 하나 사는 게 어떨까? 빚을 좀 내서라도 해서 과감하게 결정했죠. 정말 얼마 안 걸렸어요. 임장은 많이 돌고 그 다음에 딱 결정을 내리는 데는 굉장히 짧았어요. 서로 동의를 해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레벨업이 됐나. 그리고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딱딱딱 걸쳐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매수를 했죠. 그거를 이제 좀 큰 집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모험을 해서 샀습니다. 샀고 지금 이제 그게 뭐 얼마 올랐다 안 올랐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도권 자체는 다 살짝 올랐으니까 어쨌든 어디 가려고 하면 A에서 B 가고 B가 C 가려고 하면 어차피 돈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뭐 부자가 됐다 뭐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절대 저는 하지는 않고 그냥 그 판단을 내리고는 이사를 왔더니 어쨌든 제가 지금 벌어서 열심히 와이프랑 이렇게 벌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와이프도 이렇게 삶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와이프랑 제가 소통해서 미래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임장을 하고 토론을 하고 아이 어떤 학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냐 뭐 도로를 건너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야기 많이 했고 컸을 때 중고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약할 때도 직접 가서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기존에 있던 이제 오래된 집은 뭐 사실은 일시적 이가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도를 할 때 또 매도용 인감을 제가 직접 떼러 가서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거를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 서류 떼고 뭐하고 이런 것들의 경험이 되게 좋더라고요. 다 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땀나면서 배웠지만 진짜 좀 응용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 해보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빚도 더 다시 좀 어느 정도 갚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저는 재테크로서의 수단이 아니라 좀 미래 가치로서 이렇게 좀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좀 어떻게 앞으로 이곳이 좀 달라질지 상상해보고 거기다가 나중에 투자할 부분은 좀 투자해보고 요런 마인드를 키우는 게 참 건강하다. 그잖아. 이거 뭐 되게 좀 그런 거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와이프랑 저는 틈나면 어디 분양사무소 있으면 그냥 똑똑똑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듣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뭡니다 하면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와요. 휴지 같은 거 한 각씩 받아서 그러면 돌아가는 것도 좀 알 수 있고 되게 좋죠. 뭐 지하철이 뭐가 들어온다 뭐 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수익률이 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들었을 때는 분별 정도는 되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해도 실제로 여기서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몇 프로고 몇 년 지나면 빠진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해주지 않는구나 라든지 그래서 요런 데 상가 같은 데는 실제로 렌탈 프리가 몇 개월인데 요런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는다. 공실하고 렌탈 프리의 차이는 뭐다? 파워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파워 임차인이 빠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 배우 세력이라고 그러죠? 배우 수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주요 동선은 어떻게 체크가 되는가 등등 단순히 제가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거고 되게 연결돼 있다는 걸 많이 느껴서 피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 그런 거면 건강하게 와이프랑 저랑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가는 가게에서 저희는 경제신문도 자주 보거든요. 보고 이렇게 체크하고 주식 같은 경우도 돌아가는 경우 다 체크하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단지 몰라가지고 옛날 어른들 보면 그냥 이자 넣어서 이렇게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건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어낼 것인가 자본주의라는 거 안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 생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서 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약서란 건 무엇인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음지보다는 양지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애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또 어떤 경험, 느낀 점, 자신의 이제 뭐 이런
남길 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